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판의 시공이음이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슬라브, 이렇게. 자, 바닥판을 그림으로 그리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슬라브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전단력이 어디 갔어요? 전단력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힘 모멘트가 최대가 되는 중앙부를 이렇게 끊어서 간다 라는 뜻이죠. 이렇게 있는 거고, 요 부위에 해당하는 것들은 연지기음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하고 아마 동일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교재에 지금 보니까 중간에 작은 보가 이렇게 있다 라고 하면, 이 작은 보 너비를 B라고 한다면 중앙에서입니다. 여기 중앙에서부터 양쪽 어디든지 간에 이렇게 2B만큼 떨어진, 요게 좌우측 어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아치는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조적공사에 가서 또 저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거론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거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아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뭐예요? 우리가 아치는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예요. 하부에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다. 우리가 보통 이제 원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거 조적공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벽돌을 가지고 혹은 돌을 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렇게 쌌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계고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밀리면 여기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렇게 밀려나지 않도록 만들어지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아치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이 원리를 알아두시면 좀 편해요. 이렇게 우리가 원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수포자라고 자칭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축기사는. 근데 우리가 원의 접선이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이렇게 직각이라는 거죠. 이렇게 원의 접선은 직각이다. 이렇게 원의 접선은 직각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조적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생각하면 가운데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이 모양은 지금 이렇게 생긴 모양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 그 모든 객체의 중심이 전부 다 이렇게 원의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에 대해서 이렇게 직각으로 가니까 하부 쪽에서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중에 조적공사에 가서 아치 부분을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에도 마찬가지 저렇게 아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아치축의 직각으로 내가 끊어라 라고 하는 게 저와 같은 아치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훨씬 더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0번째로 가면, 자, 신축이음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신축이음은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우리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아파트의 경우 방입니다. 방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방하고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난방 파이프를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죠. 그럼 여기가 이렇게 꽉 일체화가 딱 되어 있으면 여기에 난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콘크리트가 늘어나면서 여기를 밀죠. 미니까 여기에다가 곧 이렇게 미는 힘들을 채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둡니다. 그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에 따라서 다른 부재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하나를 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건 나중에도 우리가 이음의 종류가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가 땅이에요. 땅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쪽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면 이쪽에 하중이 더 클 거니까 당연히 이쪽에서부터 균열이 발생될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이때는 여기를 이렇게 살짝 끊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의 유격을 두고 저렇게 한다.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신축이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축이음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우리가 줄눈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할 때 저렇게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고, 또 추가적으로 조적공사에 가서도 마찬가지 저렇게 신축이음을 둬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음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여기도 정리해 두시고,
신축이음은 여기하고 여기가 구속이 되면 안 돼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에 대한 어느 정도 유격을 내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양단이 구속되어 있는 그와 같은 형태로 내가 신축이음을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내용을 보시고, 만약에 물이 있는 경우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수판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이 지수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할 때 이렇게 이쪽에 해당하는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를 막아주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고무 같은 거를 집어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여기가 이제 이렇게 끊어졌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이게 신축 이음이다라고 하면, 여기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사이에다 쭉 집어넣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들을 지수판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얘는 반드시 둬야 되는 것이 아니죠. 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그와 같은 우려가 발생하는 경우에 우리가 저렇게 지수판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같이 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11번째로 가서, 우리 아까 이어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줄론이다 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줄론에 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이 줄론들은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기능성 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기능성 줄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줄론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끊어졌는데 그 끊어짐을 왜 끊어졌냐?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능성 줄론은 전부 다 우리가 얘를 뭐예요? 계획성이 있는 계획된 줄론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정리하는 것들이 그래요. 그럼 제일 처음에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시공줄론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여기 영어로 이제 construction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영문은 교재를 보고 참고하시고, 이 시공줄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어붙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붙기에 의해서 발생되는 줄론을 우리가 시공줄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유돌줄론, 조절줄론, 유도줄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얘를 우리가 컨트롤 조인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세 번째, 신축줄론,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죠. 익스펜션 조인트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네 번째, 우리가 줄론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우리가 보통 지연줄론이다 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네들은 분명히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얘네들은 무엇을 하냐면 전부 다 균열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와 같은 줄론들이에요. 그러면 균열이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재료의 건조 수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했다라고 가정해요. 이렇게. 그러면 콘크리트는 건조가 되면서, 즉 물이 빠져나가면서 부피가 줄어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축성이죠. 이렇게도 줄어들고 이렇게도 줄어들고 이쪽으로도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줄어드는 비율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기나 여기보다 여기가 줄어드는 확률이 더 많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균열이 발생을 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공중에 붕 떠 있다. 그 다음에 내 외부가 똑같은 속도로 다 이렇게 수축이 된다라고 하면 저런 균열은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라, 기둥이라고 하는 것들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하는 만큼의 저렇게 균열이 발생할 거다. 그러면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카팅을 해보자는 거죠. 이렇게 잘라놔주자. 이렇게. 그래서 단면을 보면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잘라놔서 부피가 얘는 이렇게 줄어들 수 있죠. 이렇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조절줄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건물의 옥상 혹은 지하주차장 바닥 같은 데 가보면 일정한 간격으로 전부 다 이렇게 카팅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전부 다 조절줄론이다.
제가 여기 이제 건조 수축이라고 써놨으니까, 아,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면서 부피가 줄어드는데, 그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할 거고, 그와 같은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지는 줄눈을 우리가 조절줄눈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요? 자, 그 다음 요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 아울러 이렇게 무게가 다른 거에 의해서 한쪽이 더 많이 침하되는 거, 부동침하. 이 부등침하라고도 한다고 그랬고, 부동침하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줄눈을 우리가 신축줄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줄눈대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만큼은 뭐가 있냐면, 그 줄눈이 다른 거에 비해서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줄눈 안에도 사실은 뭐예요? 콘크리트가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가 지연줄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부재라든지 건물이 수평적으로 굉장히 긴 스팬일 경우, 장구조물이다. 긴 구조물일 경우에 뭐를 둬야 돼요? 일정한 간격으로 우리가 조절줄눈을 둬야 되는데, 조절줄눈을 두지 못할 때 만들어주는 줄눈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뭐 1, 2m 이렇게 생각은 안 하겠죠. 그러면 구간을 끊어 놓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타설하고 여기를 타설하고 여기를 타설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축량들을 좀 줄여 놓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연줄눈, 줄눈대, 영어로 딜레이 조인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요. 요거는 작게는 뭐 3에서 5cm의 범위가 있고, 수평적으로 굉장히 큰 그와 같은 건물은 한 칸이나 두 칸 정도를 뒤따라가면서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줄눈대다, 지연줄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말고 지금부터 정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정리되는 내용은 얘는 기능이 없어요. 계획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걔를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콜드 조인트, 이렇게 콜드 조인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 중에 계획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발생을 하고, 어디처럼 이렇게 딱딱 끊어진 구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없어요. 불연속적인 면을 우리가 콜드 조인트라고 한다.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에 해당하는 벽체를 내가 콘크리트를 타설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했습니다. 요까지를 딱 부었어요. 여기 일체가 되고 여기 딱 일체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뭐야? 이제 레미코 늦게 왔어요. 늦게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부었으니까, 얘는 늦게 부었으니까 여기 일체가 됐겠죠. 근데 여기는 먼저 부어서 굳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내부재. 이와 같은 우리가 줄눈을 콜드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콘크리트에 굉장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작업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방법은 없어요. 작업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면 우리 기준이 아까 뭐 있었어요? 비빔에서부터 타설까지가 90분이냐 120분이냐, 이어붓기에서 플러스 30분이 더 안 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시간을 그 시간 안에 하면 이와 같은 콜드 조인트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부어넣기 시간까지 나왔던 부분들을 같이 여러분들이 연상을 시켜서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면 훨씬 더 저와 같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어 넣어 가면서 이번에는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다짐이다라고 하는 걸로 갈 거예요. 지금 교재에 해당하는 순서들을 지금 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거 보여. 자, 우리가 다짐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내부 진동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내부 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부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 속을 저렇게 하는 것, 진동을 줘서 다지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 만약에 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할 수 있고,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콘크리트를 하는 표면 진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행해서 해야 될 부분,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얘를 고려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놓고 이어붓기 한 다음에 다지는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성형이죠, 성형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시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형을 제대로 다 만들기 위해서. 그럼 성형이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생기거나 그럼 안 되죠. 그럼 재료불 현상이 일어난 거고 우리가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가 얘는 진동기를 사용을 할 때는 타설 직후에 바로 사용을 해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콘크리트가 응결되기 시작하면 얘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타설 직후는 가능하다. 콘크리트, 굽기 시작한 콘크리트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 자, 숫자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콘크리트를 제가 벽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콘크리트를 이제 이렇게 부어 놓았다라고 가정을 해요. 우리는 수평적으로 부어 놓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모양을 조금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여기 이 내부 진동기는 보통 막대 진동기라서 바이브레타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를 갖다 이제 꽂는 겁니다. 얘를 꽂을 때 이렇게 이제 갖다 꽂는 거죠. 이렇게 빡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은 크기입니다. 요 간격은 얼마다? 50cm 50cm씩 가고 하부층이죠. 하부층. 먼저 타설된 콘크리트에 이렇게 10cm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동을 하면 돼요. 진동 시간도 옛날에는 있었어요. 30에서 40초. 그런데 표면에 시멘트 풀이 살짝 올라올 정도, 시멘트 풀이 이렇게 표면 위로 올라올 정도에 해당하는 진동 시간을 가지고 저렇게 다지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 진동기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에요. 당연히 나머지 얘를 뽑아낼 때는 천천히 뽑아야 되겠죠. 빨리 확 뽑아버리면 그 사이가 구멍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뽑을 때는 이렇게 천천히 뽑아내고 뭐 수직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수직으로. 얘를 왜 수직으로 사용해야 돼요? 이렇게 사선으로 집어넣으면 철근 같은 데 닿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둥 하면 철근의 간격이나 피복 두께가 손상될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로 해서 그렇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다지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치마균열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해요. 이렇게 아까 건조 수축에 의해서 표면에 균열도 발생하는데 치마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치마균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부재의 높이가 다를 때 뭐 이런 경우 뭐 같은 얘기겠죠. 뭐 이렇게 캔틸레버가 돼 있다라고 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이렇게 콘크리트 타설을 한꺼번에 다 해버리면 여기가 지금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표면 마무리를 하고 여기도 가라앉고 있는데 표면 마무리를 해버리고 여기도 가라앉고 있는데 표면 마무리를 다 해버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여기 균열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치마 균열을 방지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기를 이렇게 보통 이제 이 정도까지를 이렇게 타설을 하고 이렇게 치마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 치마 시간을 이렇게 충분히 두고 나서 그 나머지를 이렇게 타설하는 게 우리가 치마 균열을 방지하는 그와 같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하고도 얘가 아직 치마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진동이나 두드림을 줘야 돼요. 예전에는 탬핑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 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치마 속도를 다 만들어 주면 그게 이제 우리가 교재 나와 있는 치마 균열에 대한 조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콘크리트 얘까지 다 하고 나면 콘크리트 표면이 있겠죠. 자, 콘크리트의 표면을 어떻게 우리가 마감 처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제일 처음에 보면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해서 이거는 뭐 그 요구되는 정밀도, 그렇죠? 수평이나 물매, 우리가 요구되는 정밀도하고 물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울기예요. 옥상 같은 경우는 물이 빠져나가 되니까 이렇게 도면에 그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내가 얼마만큼의 기울기로
잘 되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규정이 되어 있는 대로 정확하게 표면을 해야 된다. 아울러 정밀도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떤 걸 의미해요?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밀도에 대한 규정도 우리가 있다라는 뜻이고, 어떤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지금부터 정리해 보면, 교재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뭐예요? 표면 마무리다 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뭐 블리딩이라든지, 그 다음 들뜬 재료, 콘크리트 치마 등은 뭐 수정을 해라, 이음은 거친 면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거기 보면 뭐가 있어요? 요철의 크기가 약 6mm인 것은 제거를 해라. 이건 어디서 봤죠, 우리가? 거푸집의 이음새가 돌출이 6mm 이상이 되면 제거를 해라. 이런 내용들을 봤을 겁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표면의 평탄함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재에 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이렇게 표면 마무리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표는 원래 규정보다 오른쪽에 한 칸이 더 있습니다. 뭐 발음 바탕이라든지 그다음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걸 한쪽 표를 날리고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이렇게만 기억을 하자는 거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 1m당 10mm 이하죠. 그걸 나눠요. 10에 1m가 얼마예요? 1000이죠. 1000. 하나는 또 10mm인데 하나는 얼마예요? 3000입니다. 3m죠. 하나는 7m에 여기가 7mm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 미터당 10mm 이렇게 되니까 혼동되니까 쟤를 이렇게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 여기는 어떻게 양호한 곳, 여기는 뭐다? 제치장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면 분명히 요 문구들이 들어간 걸로 요 표면 마무리를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m당 그 위에 편차가 10mm 이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푸집 판에 면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표면 마무리, 이렇게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다.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제가 지금 노란색이 지금 거푸집이라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밑면하고 옆면이죠. 여기다 콘크리트를 내가 이렇게 부어 넣게 되면 요 면을 어떻게 마무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거를 평탄하게 만드는데, 일단 물 있으면 이게 물이다라고 하는 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표면에 물이 고이는 것은 우리가 블리딩에 의한 현상도 있지만, 우리가 워터게인이라고 그래서 면이 약간 이렇게 솔쩍 들어가 있으면, 면이 들어가 있으면 다른 데서 나온 물이 저렇게도 찰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면을 정리할 때 이 바탕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나무 흑손이다 라고 하는 걸로 의미합니다. 나무 흑손으로 면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이렇게 보니까 또 다른 균열이 만약에 좀 발생을 한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재손질을 다시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재손질 하거나 아니면 보수를 해주고,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쇠 흑손으로. 흑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미장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넓은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면이 나무로 되어 있느냐 쇠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수순에 의해서 우리가 거푸집 면에 해당하는 것을 마무리해 주면 된다. 세 번째, 이제 거푸집에 접하는 면이 있겠죠. 거푸집 면에 접하는 거.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아까 그냥 거푸집과 거푸집 사이에 돌출이 나오는 거는 6mm 이상이 초과되면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홈이라든지 그 다음에 돌출, 혹,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야 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울러 이제 여기 이제 허니콤보라고 하는 것들인데, 허니콤 현상이라든지 그 다음 홈이 있는 경우, 이 허니콤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를 거푸집에다가 내가 이렇게 놓고 타설해서 여기가 전부가 이렇게 매끈하게 콘크리트가 나와야 되는데, 거푸집을 떼어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골재만 있는 상태로 저렇게 여기 비어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우리가 허니콤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부분을 이만큼을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갈아내고 저 부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쪼아내고, 그 다음 뭘 하면 돼요? 콘크리트나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로 이렇게 보수를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문장들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에 해당하는 걸로 저렇게 하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제거했는데 표면에 균열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균열에 따르는 처리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보수로 내가 처리를 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면 마무리 네 번째, 이제 우리가 마모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마모의 저항성이 큰 콘크리트 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콘크리트를 타설한데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해두는 거였다. 그래서 마모 저항성에 강한 골재를 사용을 하고, 물 결합제비를 작게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지 시멘트라든지 폴리머 시멘트, 폴리머 함층 콘크리트, 그 다음에 섬유 보강 콘크리트,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니까, 마모를 뱉는 변의 마무리는 우리가 재료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공에서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양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양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보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로 뭐 커링, 보통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저 양생 보양이다라고 하는 것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자기 강도가 날 때까지 외부 충격으로부터도 방어를 해주고, 외부의 다른 물질로부터도 커버를 해줘야 되고, 또 경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양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양생의 기본적인 조건은 이제 책을 가지고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타설한 후에 소요 시간까지 경화에 필요한 온도하고 습도를 유지해라. 수경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 표면하고 내부가 같은 속도로 우리가 양생이 돼야 됩니다. 보통 표면이 빨리 양생이 돼버리면 표면 균열이 발생하고, 내부가 빨리 양생이 되면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을 해요. 어느 한쪽인가가 같은 속도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이 빨리 되게 되면 건조소추 현상이 빨리 발생하는 거니까 거기서 균열이 먼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온도의 차이를, 내부와 외부 온도 차이를 우리는 25도 정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양생 기간 중에 뭐 진동이라든지 충격, 하중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를 해줘야 되고, 5일 동안은 절대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설되고 비가 오면 덮어줘야 된다는 뜻으로 쉽게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제 교재 볼게요. 습윤 양생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양생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습윤 양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멘트가 수경성이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 보니까 기온에 따라서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서 수분 양생을 해야 되는 일수가 정해져 있어요. 도표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런 것들은 도표를 만들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자, 대기 기온이 15 이상, 10 이상, 5도 이상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거기 이제 고로하고 플라이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혼합 시멘트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놓고, 여기가 3, 4, 5, 357인가요? 357, 479, 59, 12. 이렇게. 그냥,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외운 거예요. 이렇게. 3, 4, 5. 이렇게. 그 다음에 357, 479, 이렇게. 59, 12. 라고 이렇게 외운 거죠. 이거 대기 양생이죠. 그래서 보통 포틀랜드일 때, 그렇죠. 대기 기온이 10도씨 이상이 될 경우 수분 양생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분 양생에 해당하는 것들을 저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분 양생은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계속해서 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뭐 양생포라고 그래서 그 헝겊 같은 걸 덮어주죠. 덮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양생의 그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양생을 할 수 있냐면 피막 양생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피막 양생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렇게 콘크리트가 이렇게 타설이 되고 위에 수분에 내가 물기가 있는데 이 물이 증발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다가 피막제다라고 하는 거를 도포를 하는 거죠. 피막제, 수분이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우리가 습윤양생 쪽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물이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긴 한데, 저 우리가 피막 양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양생을 보면 콘크리트에 이제 온도 제어 양생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온도를 조절을 해서 내가 콘크리트의 경화를 돕거나 그 경화를 좀 촉진시키는 것들을 온도 제어 양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화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온도 조건을 유지하고 온도 제어 방법, 양생 기간, 뭐 콘크리트 종류, 구조물의 형상 치수,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증기 양생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온도로 제어를 하는데 증기, 뜨거운 그와 같은 증기로 제어한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콘크리트가 강도를 빨리 내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기 강도를 내가 얻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강도는 힘에 견디는 거고 조기는 빨리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잘 없지만 이제 우리 전기 양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전류를 흘러보내면 우리가 콘크리트나 철근이 부식이 되지만, 여기는 날씨가 추울 때 이렇게 한중 콘크리트에 우리가 사용할 때 저와 같은 우리가 전기 양생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요거랑은 조금 다르게, 요거랑 또 다르게, 이제 얘네들은 콘크리트가 타설된 초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겨울 같은데 우리가 타설을 하다 보면 양생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단열 양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외부의 열을 뺏기지 않도록 하는 거죠. 가열 양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얘는 우리가 난풍기, 난로라든지 송풍기 이런 걸 틀어가지고 열을 가열시켜서 저와 같이 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고, 뭐 봉합양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봉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 전체를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포장지 같이 씌워서 열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 이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콘크리트가 타설되고 나서 건물에 강도가 발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우리가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 종류에서 정리를 할 건데요. 매스 콘크리트라고 하는 건 단면이 큰 경우에요. 내 외부의 온도차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5도 이상이 발현이 되면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랬죠. 여기 내부에 수화열이 많아서, 이렇게 수화열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시멘트하고 물이 만나서 열이 발생하는, 그 열이 많아가지고 여기 온도가 높아서 내부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도 우리가 온도를 좀 제어를 해야 되잖아요. 온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내가 재료를 냉각하는 방법이 있고, 재료를 냉각시켜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 온도를, 이 안의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콘크리트의 온도 자체를 낮추는 방법이 있다. 이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다 뭐예요? 온도 제어 양생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양생의 방법을 우리가 요거는 프리쿨링이고, 예전에 예를 파이프 쿨링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트 쿨링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 냉각 방법은 매스 콘크리트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양생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우리가 물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좋고, 그 다음 온도를 제어해서 우리가 양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콘크리트 표면에 직사광선을 쐬야 한다. 직사광선을 쐬면 표면만 뜨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부하고의 경화되는 속도가 달라지니까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내외부의 온도의 차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콘크리트에서 시공에 관계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고요. 요 파트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사가 됐던 산업기사가 됐던 실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해 두시되, 사실은 필기 지금 여기서 듣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했으니까 나중에 실기 때 가서는 뽑아가지고 요것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이거를 안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정리하려고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머리가 아플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콘크리트의 마지막, 콘크리트의 종류다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는데,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도 그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함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함축시킨 이 내용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제가 이걸 설명할 때는 더 많은 내용을 뽑아가지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서 문제에 나오면 맞추고,
그 외에 나오는 거는 틀리자라는 전략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수업을 빠지지 말고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다고 그래서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정도는 아니에요.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수업은 해드립니다. 자, 오늘 수업이 조금 길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양이고 양이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정리 잘 해두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콘크리트 마지막 특수 콘크리트 종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